오랜만이에요, 노현 씨. 이 아이 당신 딸이에요. 뭐라고? 내 딸이라고?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오늘의 이야기처럼 따뜻한 기운이 머물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정말 특별합니다. 50년을 함께하신 박노현, 박정혜 두 분의 금혼식입니다. 와하! 박수! 호텔 연회장 안은 환호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했어요.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흑백 사진들이 하나씩 넘어가고 있었죠. 25 청년이었던 노현과 20살 새색시였던 정혜가 나란히 서 있는 결혼식 사진. 낡은 단칸방 앞에서 갓난아기를 안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가구 공장 앞에서 페인트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웃고 있는 노현의 모습도 있었죠. 사진 한 장 한 장이 넘어갈 때마다 하객들은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어요. 정혜는 단상 옆 기빈석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곱게 손질한 은발 단발머리에 연보라색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우아했어요. 손에는 하얀 레이스 손수건이 들려 있었고 그녀는 가끔 그것으로 눈가를 가볍게 눌렀죠. 옆자리에 노현은 짙은 남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예전보다 굽었지만 여전히 단단해 보이는 어깨와 똑바로 앉은 자세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는 스크린을 보다가 가끔 정혜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정혜가 그것을 느끼면 두 사람은 짧게 눈을 마주쳤죠. 사회를 맡은 젊은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들고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정말 부러운 부부이십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오래, 이렇게 아름답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혜는 어색한 듯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이제 두 아드님께서 준비하신 축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장남 박진우 이사님 나오시죠. 박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는 잘 다린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올라 부모를 향해 깊이 고개 숙였어요. 손에는 A사 용지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아버지, 어머니,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사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연단에서 여러 번 발표해 본 사람처럼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아버지께서 맨손으로 가구 공장을 일으키시던 모습을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새벽같이 나가셔서 밤늦게 돌아오시고 손에는 늘 페인트와 톱밥 냄새가 배어 있었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뒷바라지하시느라 동네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하셨어요. 손이 트고 부르트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혜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녀는 손수건으로 살짝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어렸지만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지금은 압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부모님은 단 한 번도 서로를 탓하거나 등 돌리지 않으셨죠. 그게 바로 오늘 이 자리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진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늘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저희 곁에 오래오래 계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진우가 깊게 허리 숙여 인사하자 연회장은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자리로 돌아가고 이번엔 차남 민우가 일어났어요. 민우는 형과 달리 종이 없이 그냥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형보다 조금 작은 체구에 둥근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죠.
마이크를 잡은 손이 약간 떨렸어요. 저는 형처럼 말을 잘 못합니다. 그 한마디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린 듯 민우도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더 큽니다. 사업도 몇 번 실패했고 아버지께 손 벌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노연이 손을 저으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민우는 그 모습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려요. 이제는 제가 부모님을 지키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형을 바라봤어요. 형님과 함께 우리 가족을 잘 지키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민우는 단상에서 내려와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절을 올렸어요. 정혜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죠.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까지 따뜻해지네요.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사회자는 단상 위 노연과 정혜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신 두 분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특히 부인께서는 50년을 함께 하시면서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노연이 그녀의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죠. 마이크가 정혜에게 건네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고 잠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연회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족이라 정혜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등 돌리지 않는 사람들.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누군가는 맞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정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은 무대 아래 귀빈석에 놓인 노연의 휴대전화를 스쳤습니다. 검은 케이스에 쌓인 그 전화기. 요즘 노연은 그것을 자꾸 뒤집어 놓거나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곤 했어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나이 들어서도 비밀이 생기나 보네. 정혜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었어요. 50년을 함께 살아온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쓸데없는 의심은 접어두자. 그녀는 다시 미소 지으며 하객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연회장은 다시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무대 위 스크린에는 지금 이 순간을 찍은 사진이 실시간으로 떠올랐죠. 박노영과 박정혜, 두 아들과 며느리들, 손주들까지 모두가 웃고 있는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혜의 가슴 한구석에는 작은 가시 하나가 박혀 있었어요. 그것은 아주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죠. 연회장 조명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샴페인 거품이 잔 위로 넘쳐 흘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아직은 말이죠. 샴페인 잔을 든 하객들이 여기저기서 건배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한쪽에서는 노연의 오랜 사업 파트너들이 옛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정혜의 동네 친구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정혜야, 정말 부럽다. 50년을 저렇게 사이좋게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맞아. 요즘 같은 세상에 금혼식까지 하는 부부가 몇이나 되겠어. 정혜는 그 말들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꾸 남편 쪽으로 향했어요. 노연은 옛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가끔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죠. 무언가 확인하려는 듯
아니면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듯.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정혜는 그 생각을 떨쳐내고 다시 친구들에게 집중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연회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커지더니 이내 여러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어요. 정혜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회장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어요. 그 사이로 두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한 명은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검은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가 얼굴을 더 날카롭게 보이게 했죠. 그 옆에는 27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뒤로 묶은 그녀는 평범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크로스백 하나만 들려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연회장 입구에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젊은 여자는 불안한 듯 중년 여자의 옷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어요.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초대받은 사람들 맞아? 처음 보는 얼굴인데. 정혜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오늘 올 하객 명단을 모두 확인했었어요. 저런 사람들은 없었죠. 중년 여자가 천천히 연회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가 그 뒤를 따랐어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객들 사이로 둘이 지나가자 사람들은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웅성거림은 더 커졌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왜 저렇게 들어와? 단상 옆 기빈석에 앉아있던 노연이 그쪽을 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어요.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진우가 그것을 알아챘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그저 연회장 안쪽으로 걸어오는 두 사람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어요. 정혜도 그 모습을 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저렇게 하얗게 질린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알고 있는 건가? 중년 여자가 단상 가까이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노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멈춰 섰어요. 연회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노연 씨. 그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무언가가 느껴졌죠. 노연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샴페인 잔 속 액체가 출렁였습니다.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단상 쪽으로 걸어가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오늘 초대된 분들 명단에는. 중년 여자가 진우를 봤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를 관찰하듯 바라보다가 다시 노연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초대는 받지 못했죠. 하지만 와야 했어요. 정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 쪽으로 걸어가며 그 여자를 바라봤어요. 저는 박정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의 주인 중 한 명이고요. 실례지만 어떤 일로 오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자는 정혜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여자가 뒤에 서 있던 젊은 여자를 앞으로 끌어당겼어요. 젊은 여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여자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노연 씨 딸입니다. 연회장이 얼어붙었어요. 이서연이라고 해요. 누군가 들고 있던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금속 소리가 정적을 찢었어요. 정혜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딸, 노연의 딸, 그게 무슨 말인가?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봤습니다. 노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변명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정혜의 귓가에서 조금 전 자신이 했던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등 돌리지 않는 사람들, 그게 가족이지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말을 조롱하고 있었어요. 50년을 함께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함께였던 걸까? 정혜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옆에 있던 며느리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정혜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그녀는 비틀거리면서도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여자, 27, 긴 생머리, 작은 얼굴, 큰 눈, 그리고 그 눈썹 모양이 노연과 닮았어요. 정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진우가 소리쳤어요.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 부모님 금혼식 날 무슨 의도로 오신 겁니까? 중년 여자 이지은이 그를 봤습니다. 의도요? 그냥 사실을 알리러 왔을 뿐입니다. 이 아이가 계속 궁금해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증거라도 있습니까? 당신 말만 믿으라는 겁니까? 지은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유전자 검사라도 하시죠.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우는 그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우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는 형의 어깨를 붙잡고 물었어요. 형,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야? 아버지가. 노연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입술에서는 작은 신음만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그가 정혜를 불렀어요. 하지만 정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을 그리고 서연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폭발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무슨 일이야? 50년을 속였다는 거야? 저 젊은 여자가 정말 딸이라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누군가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녀는 휘청거리며 연회장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진우가 뒤따라 나오려 했지만 정혜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어요. 오지 마. 그 한마디만 남기고 정혜는 연회장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복도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호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정혜는 하이힐을 벗어 손에 들었습니다. 맨발로 인도를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걷고 있을 뿐이었어요.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져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불빛 아래를 지나며 계속 걸었어요. 맨발의 발바닥이 차가운 아스팔트에 닿았지만 아프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27년 전부터였다는 건가? 그럼 민우가 18살 때? 그때 우리가 뭘 하고 있었지? 정혜는 걸음을 멈추고 가로수 기둥에 기대섰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그때 문득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7년 전, 민우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해, 노연이 지방 출장을 자주 다녔어요.
대구, 부산, 광주 가구 공장 영업 때문이라고 했죠. 정혜는 그때 분식집 일로 바빴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떡볶이 국물을 끓이고 밤 11시까지 설거지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들 도시락을 싸야 했어요. 그 바쁜 시간 속에서 남편의 출장이 잦아진 것을 의심할 여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아니, 의심하지 않으려 했던 거겠지. 정혜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실 그때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노연이 출장에서 돌아오면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한 번은 지갑 속에서 모텔 영수증을 발견하기도 했죠. 이게 뭐예요? 아, 그거 출장 가서 잠깐 쉰 거야. 거래처 사람들이랑 회의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때 정혜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내가 바보였구나.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지만 그냥 지나쳤어요. 택시가 지나가며 경적을 울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걷고 또 걸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진우였어요. 정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민우였습니다. 또 끊었어요. 세 번째 전화는 노연이었습니다. 정혜는 전화기를 보다가 그것을 가방 속 깊이 넣어버렸어요. 어느새 동네 공원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운동하던 곳. 지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정혜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하이힐을 옆에 내려놨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들은 모두 가려져 있었습니다.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게 다 뭐였을까?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흘렀지만 곧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원에서 70이 넘은 노인이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쳤습니다. 25, 노연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가구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손에는 늘 톱밥과 페인트가 묻어 있었지만 웃는 얼굴이 밝았죠. 정혜 씨, 나랑 같이 살아줄래요? 돈은 없지만 열심히 살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하고 단칸방에서 시작했어요. 진우가 태어났습니다. 공장 일만으로는 돈이 모자라서 정혜는 새벽 첫 차를 타고 시장에 나갔어요. 남의 집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했어요. 민우가 태어났습니다. 노연의 공장이 조금씩 커졌어요. 빚도 늘었습니다. 정혜는 동네에서 분식집을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다 우리 가족 잘 살자고 한 거였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정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벤치 옆 가로등 아래로 낙엽 하나가 떨어졌어요. 바람에 굴러가다가 정혜의 발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 하나?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벤치에 앉아 차가운 바람을 맞고 있을 뿐이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휴대전화 화면을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28통 찍혀 있었어요. 정혜는 전화기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오래 앉아 있어서 다리가 저렸습니다. 그녀는 벤치 팔걸이를 붙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하이힐을 신으려다가 그냥 손에 들기로 했습니다. 공원을 나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집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느렸어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을 끌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디라도 가야지. 정혜는 그렇게 혼잣말하며 밤길을 걸었어요. 새벽 4시 정혜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열쇠를 꺼내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문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혜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거실 소파에 노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금혼식 때 입었던 양복 차림 그대로였어요.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정혜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여보. 정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이힐을 신발장에 놓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디 갔었어? 전화도 안 받고 걱정했잖아. 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혜는 거실을 지나 방으로 향했어요. 노연이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정혜는 그 손을 피했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노연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정혜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잠그지는 않았어요. 방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노연이 앉아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파 쿠션이 움푹 들어가는 소리, 한숨 쉬는 소리. 시간이 흘렀어요. 아침 7시쯤 정혜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노연은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더 늙어 보였어요. 정혜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노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정혜는 물잔을 내려놓고 노연을 봤습니다. 무슨 얘기요? 나나. 노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정혜는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노연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노연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정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78평생을 살면서 거의 울어본 적 없는 사람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27년 전이었어. 대구 출장 갔을 때 그때 지은이를 만났어. 정혜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지은. 어젯밤 연회장에 나타난 중년 여자. 미용실을 하는 사람이었어. 거래처 근처에 있는 작은 가게 한 번은 머리 깎으러 갔다가 그렇게. 노연은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정혜는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한두 번 본 거였어. 근데 출장이 잦아지면서 자주 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 뭐가 됐는데요? 정혜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노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계가 됐어. 정혜는 눈을 감았어요. 몇 달 뒤에 지은이가 연락이 왔어. 임신했다고. 그래서요? 나는 겁이 났어. 당신이 알면 당신이 날 떠날까봐. 그래서 숨긴 거예요? 응. 정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기려고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27년 동안요? 27년 동안 숨긴 거예요? 노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어른이 되는 동안 계속 숨긴 거예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에요? 50년을 같이 산 사람한테 이런 거짓말을 하고 살았으면서. 노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정혜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건 알겠어. 그 얼굴을 보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왜 바보로 남겨둔 거야. 정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좀 쉬고 싶어요. 혼자. 그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한편 그 시각 도시 반대편 작은 원룸에서 이지은과 이서연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 2개가 놓여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지만 둘 다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어제 그 집 분위기가 저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내가 가자고 해서. 아니야. 엄마 탓이야. 지은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궁금해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미뤄왔으니까. 27년 동안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얼굴은 봤잖아. 응? 어땠어? 생각했던 것과 비교하면. 서연은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그냥 낯선 사람 같았어. 지은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겠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니까. 엄마는 후회 안 해? 뭘? 나를 낳은 것. 지은은 딸을 똑바로 봤어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하지만 나 때문에 엄마 인생이. 아니야. 지은은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너는 엄마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야. 진짜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이제 그만 울어. 라면 불어.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지은은 젓가락을 들어 라면을 한 입 먹었습니다. 서연도 따라 먹었어요. 엄마, 응?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지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솔직히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하지만 그녀는 딸을 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엄마는 내 편이야. 언제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박진우는 아버지 회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처리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증서, 은행잔고 증명서. 진우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노트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가 총액 약 150억, 주식 50억, 현금성 자산 30억, 합계 230억 정도.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법정 상속분으로 계산하면 배우자 3분의 1 자녀들이 나머지 3분의 1을 균등 분할. 만약 저 여자가 정말 아버지 딸이라면. 진우는 계산 결과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내 몫이 30억 가까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민우가 들어왔어요. 형? 왔어? 민우는 형 옆에 앉으며 책상 위 서류들을 봤습니다. 벌써 이런 거 정리하고 있어? 당연하지. 미리 준비해야지. 근데 형 진짜 유전자 검사할 거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야지. 확실하게 해야 돼. 만약 진짜라면? 그땐 법적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민우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 근데 나 아버지한테 빌린 돈이 좀 있잖아. 진우는 민우를 봤어요. 얼마나? 한 5억 정도. 5억?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사업하다가 빚이 생겨서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셨어. 그리고 나중에 갚으라고. 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그거 상속 재산에서 공제되는 거 알지? 응. 내 몫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야.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형제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형? 응? 우리 형제끼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진우는 민우를 봤어요. 뭐가? 이렇게 돈 계산하고 서로 못 따지고.
그럼 어쩌라고? 감정에 휘둘려서 다 잃어? 그래도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진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 여자가 나타났어. 아버지 딸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재산 다 나눠줘야 돼. 그것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한테. 하지만 만약 진짜 우리 동생이라면. 동생? 진우는 비웃었어요. 27년 동안 얼굴 한 번 못 본 사람이 무슨 동생이야? 그냥 남이지. 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다시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너도 정신 차려.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라 재산 문제야. 민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오후 3시 진우는 최동석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어요. 최 변호사는 50 초반의 중년 남성으로 날카로운 눈매와 차분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은 대충 파악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진우가 가져온 서류들을 검토하며 말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이번 주 안에 나올 겁니다. 만약 친자로 확인되면? 최 변호사는 안경을 벗고 진우를 봤습니다. 법적으로 상속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과 이사님 그리고 동생분 이렇게 3명이 법정 상속인이었는데 이제 4명이 되는 거죠. 그걸 최소화할 방법은 없습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최 변호사는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첫째, 회장님께서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유류분은 보장해야 하지만 나머지는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으니까요. 유류분이 얼마죠? 법정 상속분의 절반입니다. 진우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둘째, 동생분이 아버님께 진 빚을 상속 재산에서 공제하는 겁니다. 이건 합법적인 방법이고요. 그건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상대방과 합의를 보는 겁니다. 일정 금액을 주고 상속권을 포기하게 하는 거죠.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제일 깔끔하겠네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상대방이 동의해야 하니까요. 일단 유전자 검사 결과부터 보죠.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님, 이 일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녁, 바가의 식탁. 정혜, 노현, 진우 가족, 민우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진우의 초등학생 아들이 갑자기 물었어요. 할머니, 어제 그 예쁜 이모는 누구야?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혜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진우의 아내가 재빨리 아이 입을 막았습니다. 얘야, 밥 먹을 때는 조용히 해야지. 근데 궁금한데 누구야? 고모야? 그만. 진우가 아들을 쏘아봤어요. 아이는 겁먹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혜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식탁에 남은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밥을 먹었어요. 민우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그 일이 사실인가요? 노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진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곧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때 확실해지겠죠. 만약 진짜라면 그땐 법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민우가 형을 봤어요. 형, 그게 무슨... 식사나 하자. 진우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일주일이 흐른 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우는 병원 검사실 앞 복도에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A사 용지 한 장. 거기 인쇄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 진우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99.9%. 사실상 확실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진짜였구나. 저 여자가 정말 아버지 딸이었어. 진우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최동석 변호사였어요. 네, 변호사님. 이사님, 결과 나왔습니까? 네. 방금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99.9%입니다. 전화 너머로 변호사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이제 법적으로 처리해야겠군요. 네. 사무실로 오시죠. 상속 재산 분할 방안을 상의해야 합니다. 진우는 전화를 끊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바깥 거실. 정혜, 노현, 진우, 민우가 둘러앉아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종이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서연 씨는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됩니다. 상속권도 당연히 있고요. 상속권이라면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혜는 눈을 감았어요. 노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 그럼 우리 몫은 얼마나 줄어드는 거야? 계산해봤어. 대충 각자 30억 정도씩 줄어들 거야. 30억?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나는 아버지한테 빌린 돈까지 공제하면 거의 남는 게 없을 거야. 민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정혜가 진우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 변호사님과 상의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진우는 노트를 펼쳤어요. 첫째,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유류분만 보장하고 나머지는 저희 쪽으로 더 배분하는 거죠. 노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안 돼. 왜요, 아버지? 그 애는 아무 잘못도 없어. 잘못이 없다고요? 진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27년 동안 우리도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 달라는데 그게 잘못이 없는 겁니까? 진우야,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저는 우리 가족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정혜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그만들 하세요. 싸워서 뭐가 달라집니까? 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혜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방법은 뭡니까? 상대방과 합의하는 겁니다. 일정 금액을 주고 상속권을 포기하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동의할까요? 시도는 해봐야죠. 민우가 물었어요. 얼마 정도 제시할 건데? 1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억? 너무 적어? 아니, 그 정도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돈이잖아.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노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모두가 노현을 봤어요. 아버지, 왜요? 그 애는 내 딸이야. 피를 나는 딸이라고.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뭡니까? 감정으로 해결할 문제예요?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 우리 재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같이 일하면서 키워온 거예요. 그래도 갑자기 나타난 사람한테 그냥 다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노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혜가 진우에게 물었어요. 그럼 언제 그 사람들을 만날 건가요? 이번 주 안으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도 동석하고요. 알겠어요. 정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들어가 있을게요. 피곤해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남은 세 남자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민우도 그 뒤를 따라 일어났어요. 거실에는 노연만 남았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집어들었어요. 99.9%. 그 숫자가 그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3일 뒤 최동석 변호사 사무실. 진우와 최 변호사가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각종 서류와 계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사님, 상대방이 곧 도착할 겁니다. 네. 협상안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10억 원 일시불 지급, 상속권 완전 포기, 향후 추가 청구 금지 조항 포함. 네, 그대로 하죠.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비서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이지은 씨와 이서연 씨 오셨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문이 다시 열리고 지은과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어요. 서연은 흰색 니트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진우와 변호사 맞은편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진우 이사님의 법률 대리인 최동석 변호사입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보셨죠? 네. 그럼 이제 재산 분할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변호사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 한 장을 꺼내 지은 앞에 놨어요. 이게 저희 측 제안입니다. 한번 보시죠. 지은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글자를 따라 움직였어요. 서연도 옆에서 같이 봤습니다. 10억? 서연의 작은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최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네. 10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대신 향후 모든 상속권을 포기해 주시는 겁니다. 지은이 서류를 내려놨어요. 법정 상속분은 얼마죠? 대략 5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한테 5분의 1만 주겠다는 얘기네요. 최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소송을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결과도 불확실합니다. 10억 원이면 두 분이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입을 열었어요. 이지은 씨,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도 양보입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에게 10억을 준다는 게 쉬운 결정 아니에요. 지은이 진우를 봤습니다. 그럼 박진우 씨,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모욕입니다. 이 아이 아버지가 평생 못 해준 것, 그게 돈으로 환산되면 10억이라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 사랑, 가족의 따뜻함, 명절 때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용돈 받는 것, 가족여행 가는 것, 그런 것들이 10억으로 계산된다는 거죠? 진우는 입을 다물었어요. 지은은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엄마 나는 괜찮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서연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진우와 변호사가 서연을 봤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있다는 게, 가족이 있다는 게 그게 좋았을 것 같았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근데 이렇게 돈으로 계산당하니까 제가 뭔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지은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너는 나쁜 사람 아니야.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뒤 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연락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진우와 변호사만 남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진우는 창밖을 봤어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까 저의 눈빛 봤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뭡니까? 가족이요. 가족을 원하는 거예요. 변호사는 안경을 벗고 탁자 위에 놨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죠. 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바깥 거실. 정혜는 혼자 앉아 예전 사진 앨범을 보고 있었어요. 결혼식 사진, 진우 돌잔치 사진, 민우 100일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정혜는 특정 사진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27년 전 사진. 노연이 출장 가방을 들고 현관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옆에는 정혜와 어린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이때였구나. 이때 그 사람이 저 여자를 만났던 거구나. 정혜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노연은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정혜와 민우도 웃고 있었어요. 그때 방문이 열리고 노연이 나왔습니다. 여보. 정혜는 앨범을 덮었어요. 노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정혜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진우가 그 사람들 만났다며. 네. 어땠대? 잘 안 됐다고 하더군요. 노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당연하지 10억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데. 정혜가 노연을 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나는. 노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는 그 애를 만나고 싶어.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싶어. 그래서요? 아버지 노릇을 늦었지만 해보고 싶어. 정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보, 27년 동안 바보로 살았던 나는? 우리 아들들은? 노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노연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기대어 천장을 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지은과 서연으로부터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진우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진우는 아버지 서재에 혼자 들어갔어요. 책장 뒤편 금고를 열고 안에 있던 서류철들을 꺼냈습니다. 그중 하나에 민우 차용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진우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민우가 아버지에게 빌린 돈의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2015년 2억, 2017년 1억 5천, 2019년 1억, 2022년 5천만, 합계 5억. 진우는 그 숫자들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걸 상속 재산에서 공제하면 민우 몫은 거의 남지 않겠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 뭐 하는 거야? 진우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민우가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아, 민우야. 그거 내 차용증 아니야?
민우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그걸 보고 있어? 아, 이게 상속 재산 정리하다가. 상속 재산? 민우는 형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형, 설마 이거 상속분에서 공제하려는 거야?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해봐. 내 빚을 상속분에서 빼려는 거냐고.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야. 법적으로? 민우는 비웃었습니다. 형도 이제 완전히 변호사처럼 말하네.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그게 형제한테 할 짓이야? 민우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감정적이라고? 민우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형은 지금 내 몫을 없애려고 하잖아. 그게 감정이 아니라 뭐야? 난 그냥 현실적으로. 현실적? 좋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민우는 서류철을 탁자 위에 내던졌어요. 형은 회사에서 월급 받고 주식 배당도 받고 이미 충분히 벌고 있잖아. 나는 사업 실패하고 빚만 남았어. 그런데 상속마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건 아버지도 알고 계셨어. 내가 힘들다는 거. 그래서 돈을 빌려주신 거야. 그런데 형은 그걸 이용해서 내 몫을 뺏으려고 하는 거잖아. 진우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뺏는 게 아니야. 내가 진 빚을 정산하는 거지. 정산? 형제끼리 정산을 해? 그럼 어쩌라고. 저 여자한테 재산 다 나눠주고 우리는 쪼그라들어 있으라고.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한참 뒤 민우가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형,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뭐? 예전엔 우리 이러지 않았잖아.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사업 망했을 때 형이 얼마나 걱정해줬는데 밤새 같이 술 마시면서 울기도 했잖아. 그런 우리가 지금은 돈 때문에 이러고 있어. 진우는 입을 다물었어요. 형, 나 무섭다. 우리가 이대로 가면 정말 형제도 아니게 될 것 같아. 민우는 서재를 나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진우는 혼자 남아 탁자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봤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날 저녁 민우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털어놨어요. 형이 내 차용증을 꺼내보고 있더라.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상속분에서 공제하려는 거야. 내 몫을 없애려고. 세상에. 아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민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도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 네. 형님이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도 대응해야죠. 민우는 아내를 봤습니다. 우리가 형하고 법정에서 싸우자는 거야? 안 그러면 우리 목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민우는 고개를 떨궜어요. 그래도 형제인데. 형제라면 저렇게 안 했겠죠. 아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이건 우리 가족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애들 교육비도 우리 노후도 다 여기 달려 있어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내는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알아볼게요. 상속 전문 변호사. 민우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한편 그날 밤 바깥 거실. 정혜는 우연히 진우와 민우가 서재에서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어요. 내 빚을 상속분에서 빼려는 거냐고.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야. 형도 이제 완전히 변호사처럼 말하네. 정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애들이 애들끼리 저러고 있구나. 그녀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 일은 단지 나와 남편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
이대로 두면 애들이 평생 형제도 잃겠구나.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0년을 함께 지켜온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내가 뭔가 해야 해. 누군가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해. 정혜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는 여전히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결심이 싹트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혜는 일찍 일어나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예전 분식집이 있던 자리를 지나쳤어요.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골목 안쪽 작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옛날 분식집을 같이 하던 김순자 아주머니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정혜야. 순자가 손을 흔들며 반겼습니다. 언니.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야위었네. 그냥 요즘 좀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금혼식은 잘 치렀다며?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노연의 숨겨진 딸, 유전자 검사, 형제 간의 갈등까지. 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언니, 나 어떡하면 좋겠어요?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순자는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혜야, 들어봐. 네. 사람이 실수도 하지. 너희 남편도 잘못했지만 그래도 50년을 같이 살았잖아. 하지만 그리고 말이야. 순자는 정혜를 똑바로 봤어요. 그 젊은 아가씨 서연이라고 했지? 그 애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 태어난 게 잘못이야? 정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구라는 게 말이야.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야. 피로 이어져 있으니까. 그게 싫어도 화가 나도 결국은 식구야. 언니, 너도 알잖아. 너희 아들들 싸우는 거 보면 가슴 아프잖아. 그의 엄마도 마찬가지야. 27년 동안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정혜는 눈물을 닦았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내가요? 응. 내가 제일 어른이잖아. 그리고 내가 제일 현명하잖아.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혜야, 너 평생 가족 지키느라 고생했잖아. 이번에도 내가 지켜야 해. 이번엔 더 큰 가족을. 정혜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거실에서 노현, 진우, 민우가 크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형, 내 몫을 지키는 게 뭐가 잘못이야. 내가 아버지한테 진 빚부터 갚아야지. 그건 빚이 아니야.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야. 서류에 차용증이라고 써 있잖아. 세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두가 멈췄어요. 정혜가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 이지은과 이서연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갑자기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할 말씀이 있어서요.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두 사람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노영과 진우, 민우가 그들을 봤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하지만 소송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지은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건 상속 포기 각서입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저희가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겠습니다. 단 한 푼도 받지 않겠어요. 진우와 민우는 서로를 봤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대신 지은이 노연을 봤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 재산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가 진짜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구나. 가족이었구나. 노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서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아. 그 한마디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노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27년 동안 아버지 노릇 하나도 못 해줘서 정말 미안하다.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두 사람은 그렇게 처음으로 서로를 불렀어요. 진우와 민우는 그 광경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혜는 눈물을 닦으며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서연 양. 서연이 정혜를 봤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른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일 뿐이죠. 정혜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남편의 딸이니까 나에게도 책임이 조금은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있어요. 정혜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 천천히 가족이 되어 볼까요? 서연은 대답 대신 정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정혜도 서연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지은도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진우와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민우가 먼저 다가왔어요. 서연 씨. 서연이 눈물 젖은 얼굴로 민우를 봤습니다. 저는 박민우라고 합니다. 형은 진우고요. 민우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우리 동생 생긴 거 환영합니다. 서연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웃으면서 울었어요. 진우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아니.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동생. 처음엔 많이 미웠어요. 솔직히 지금도 복잡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딸이면 우리 동생이기도 하니까. 천천히 우리 가족 해봐요. 진우가 손을 내밀었어요. 서연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 뒤 모두가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지은이 다시 상속 포기 각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저희는 재산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정혜가 그 서류를 밀어냈어요. 안 됩니다. 네. 가족이라면 공평해야죠. 정혜는 노연을 봤습니다. 여보, 재산 정리 어떻게 할 건지 결정했어요? 노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나는 생전에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려고 해. 그리고 나머지는. 그는 세 자녀를 봤습니다. 진우, 민우, 서연. 셋이서 공평하게 나눠가죠. 아버지. 민우야, 내가 나한테 빌린 돈은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건 아버지가 준 거야.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그리고 진우야. 네, 아버지. 재산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뭔지 이제 알겠니?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가족이요. 노연은 미소 지었어요. 그래. 가족이야. 그날 밤 정혜는 홀로 베란다에 나와 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늘따라 별이 몇 개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정혜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느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물었었죠. 바람이 불었어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뭔지.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거죠. 더 큰 가족을요. 정혜는 베란다를 나와 거실로 돌아왔어요. 노현, 진우, 민우, 지은, 서연 모두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들을 보며 말했어요. 내일 우리 집에서 밥 먹어요. 다 같이. 모두가 정혜를 봤습니다. 가족이니까.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정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일찍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채소가게, 정육점, 생선 가게를 돌아다녔습니다. 오랜만에 큰 상을 차릴 준비였어요. 정혜 씨, 오늘은 장을 많이 보네? 단골 정육점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네. 오늘 식구들이 모여서 밥 먹기로 했어요. 금혼식 때는 큰일 났다고 하던데 이제 좀 괜찮아졌어?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 지었어요. 네.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와 정혜는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불고기, 잡채, 전 예전 명절 때 하던 것처럼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어요. 노연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내가 도와줄까?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미안해, 이런 일까지 내가. 정혜는 요리하던 손을 멈추고 노연을 봤어요.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하세요. 앞으로는 잘하면 되죠. 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리고 당신 딸한테 잘해줘요. 27년 못 해준 거 이제라도 해줘야죠. 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혜는 다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바깥 거실. 큰 식탁에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어요. 정혜가 정성껏 만든 요리들이었습니다. 노연과 정혜, 진우 가족, 민우 가족, 그리고 지은과 서연까지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서연은 긴장한 듯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딸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아. 편하게 해. 정혜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냥 편하게 먹어요. 진우의 아내가 감탄했어요. 어머니, 이게 많이 준비 안 한 거예요? 진수성찬인걸요. 명절 때 하던 것처럼 해봤어요. 민우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명절 아닌데. 정혜는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응,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우리 가족이 더 커진 날이거든.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어른들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노연이 잔을 들었습니다. 다들 잔 들어주시오.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노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특히 서연이, 그리고 지은 씨. 우리를 용서해주고 이렇게 와줘서 고맙소. 서연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우, 민우. 혼란스러웠을 텐데 동생을 받아줘서 고맙다. 진우와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여보. 노연이 정혜를 봤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여기까지 못 왔소. 정말 정말 고맙소. 정혜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건배합시다. 우리 가족에게. 건배. 모두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점점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민우가 서연에게 물었어요. 서연 씨, 지금 뭐 하세요? 저는 간호조무사 학원 다니고 있어요. 아, 그래요?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진우도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의료 쪽 사업도 좀 하는데 나중에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요. 감사합니다, 오빠. 그 한마디에 진우가 잠시 멈췄어요. 오빠라는 호칭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응, 언제든지.
손주들이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이모, 이모 진짜 예뻐요. 우리랑 놀아줘요. 서연은 아이들을 안으며 웃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어요.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혜가 지은 옆에 앉았어요. 많이 힘드셨죠? 지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27년 동안 혼자 키우시느라. 지은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힘들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알아요. 나도 애들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정혜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가요. 서연이도 우리 식구니까. 지은은 정혜의 손을 꼭 쥐었어요. 두 여자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정혜가 서류한 뭉치를 꺼내왔습니다. 다들 잠깐 들어봐요. 모두의 시선이 정혜에게 쏠렸어요. 오늘 공증사무소에 다녀왔어요. 아버지와 상의해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진우와 민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들어봐요. 우리 재산은 이렇게 정리하기로 했어요. 정혜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째, 전체 재산의 30%는 사회에 기부합니다. 고아원,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같은 곳으로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둘째, 나머지 70%는 세 자녀가 공평하게 나눕니다. 진우, 민우, 서연. 각각 3분의 1씩이에요. 서연이 깜짝 놀라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정말 필요 없어요. 아니야, 서연아. 정혜는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넌 아버지 딸이야.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어. 하지만, 그리고 셋째. 정혜는 계속 말했어요. 민우야, 내가 아버지한테 빌린 돈은 전부 탕감이야. 그건 아버지가 준 거니까. 민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회사는 진우가 계속 경영해요. 대신 민우와 서연도 이사로 등록하고 배당은 셋이 공평하게 받는 걸로 해요. 정혜는 서류를 탁자 위에 놓았어요. 이게 우리가 정한 방식이에요. 다들 동의해요? 진우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동의합니다. 민우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서연은 울면서 정혜에게 안겼어요. 어머니, 정말 정말 감사해요. 정혜는 서연을 안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 이제 우리 딸이야. 밤이 깊어지고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현관에서 정혜는 지은과 서연을 배웅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와요. 우리 같이 밥 먹어요. 네, 어머니. 꼭 올게요. 서연이 정혜에게 인사했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큰 가족이랑 밥 먹어봤어요. 앞으로 자주 먹자. 정혜는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서연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이제 우리가 있잖아.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고 진우와 민우 가족들도 하나씩 인사하고 떠났어요. 집에는 정혜와 노연만 남았습니다. 거실을 정리하며 노연이 말했어요. 여보. 네. 오늘 정말 고마웠어. 정혜는 설거지를 멈추고 노연을 봤어요. 당신이 저지른 일 쉽게 잊을 순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50년을 같이 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저 아이는 죄가 없어요. 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잘해요. 서연이한테도, 우리 아들들한테도, 나한테도. 그럴게요. 꼭 그럴게요. 정혜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노현이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요. 괜찮아요. 아니요. 이제부터는 같이 해야죠. 노현은 행주를 들고 정혜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부엌을 비추고 있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거리의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었어요. 바깥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진우는 회사에서 민우와 서연을 정식 이사로 등록했어요. 서연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고 민우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를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동네 작은 회관. 바깥 전체 가족 모임이 열렸어요. 정혜가 제안한 자리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정혜가 모두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날을 기념하려고 해요. 회관 한쪽에는 사진사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가족 사진 찍을 거예요. 다 같이.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도요? 당연하지. 넌 우리 딸인데. 정혜는 미소 지었어요. 모두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뒷줄에는 노영과 정혜, 지은이 섰어요. 가운데 줄에는 진우와 민우 부부가 섰고 앞줄에는 손주들과 서연이 앉았습니다. 사진사가 카메라를 조정하며 말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서연 씨, 거기 너무 구석이에요. 서연은 맨 끝자리에 조그맣게 앉아 있었어요. 정혜가 손짓했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 내 옆으로 와서 서.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여기서. 안 돼. 우리 딸이 왜 구석에 있어? 이리 와.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 정혜 옆으로 갔어요. 정혜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노연의 손을 잡았어요. 자, 이제 됐어요. 사진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보기 좋은 가족이시네요. 자, 하나, 둘, 셋.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어요. 찰칵. 그 순간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예전 금혼식 때 호텔 스크린에 비쳤던 가족 사진과는 달랐어요. 그때는 숨겨진 진실이 폭발하기 전에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모든 걸 알고도 서로를 선택한 가족이었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모두 회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혜가 준비한 다과와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서연에게 달라붙었어요. 고모, 고모, 우리랑 놀아줘. 나중에 우리 집에도 놀러와. 서연은 아이들을 안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꼭 갈게. 민우가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서연아, 너 다음 주에 시간 있어? 네, 오빠. 왜요?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등산 가려고 하는데 너도 올래? 진짜요? 저도 가도 돼요? 당연하지. 우리 동생인데. 민우는 서연의 어깨를 툭 쳤어요. 진우도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회사에서 신입 교육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데 내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 시간 될 때 회사로 와볼래? 네, 오빠. 감사해요. 서연은 두 오빠를 번갈아 보며 웃었어요. 한쪽에서 지은은 정혜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감사해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어요. 서연이가 저렇게 웃는 모습 처음 봐요. 진짜 행복해 보여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딸인데. 정혜는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사실 처음엔 미웠어요. 알아요. 당신도 서연이도 다 미웠어요. 정혜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니까 그 아이는 정말 아무 잘못도 없더라고요.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았잖아요. 지은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가 지켜야 할 건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걸. 언니, 이제 우리 함께 가요. 서연이도 잘 키우고, 우리 손주들도 잘 키우고. 정혜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해가 지고 모임이 끝날 무렵이었어요. 노연이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잠깐 들어봐요. 모두가 노연 앞에 모였어요. 오늘 내가 할 말이 있어. 노연은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내게 27년 동안 못해준 게 너무 많아. 생일 선물도 용돈도 아버지 노릇 아무것도 못해줬어.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라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감사해요. 아니야. 아버지는 내게 빚진 거야. 노연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27년치 생일 선물이야. 늦었지만 받아줘. 봉투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 많은 돈은 아니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보탰어.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노연을 껴안았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노연도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딸. 주변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정혜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구나. 몇 주 뒤 바깥 거실. 정혜는 새로 인화한 가족 사진을 액자에 넣고 있었어요. 그 사진 속에는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노연과 정혜, 진우와 민우 가족들, 지은과 서연까지. 정혜는 그 액자를 거실벽 정중앙에 걸었어요. 예전에 금혼식 사진이 걸려있던 자리였습니다. 노연이 옆에 와서 함께 사진을 봤어요. 좋은 사진이요. 네. 정말 좋네요. 여보. 네. 당신 덕분이요. 다 당신 덕분이야. 정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선택이었어요. 그녀는 사진 속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것도 서류로만 묶이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럼 끝까지 붙들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가족이에요. 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그게 우리 집이고. 두 사람은 한동안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혜가 문을 열자 서연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 꽃이네. 고마워. 제가 처음으로 월급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선물하고 싶었어요. 정혜는 꽃을 받아들며 서연을 안았어요. 우리 딸 장하다. 어머니, 들어와. 막 저녁 준비하려던 참이었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이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부엌에서 정혜와 서연이 함께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노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파는 이렇게 썰어야 해. 네, 어머니. 이렇게요? 그래, 잘하네. 노연은 미소 지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노을빛에 물들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박가는 또 한 번의 큰 가족 모임을 열었어요. 이번엔 노연과 정혜의 결혼 51주년 기념이었습니다. 장소는 호화로운 호텔이 아니라 동네 작은 식당이었어요. 정혜가 좋아하는 곳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서연은 이제 병원에 정식으로 취직했고 민우는 새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회사를 더 키웠고 손주들은 한 살씩 더 자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축하해요. 손주들이 노연과 정혜에게 꽃을 건넸습니다. 고맙다, 우리 강아지들. 정혜는 손주들을 안으며 웃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도 준비한 게 있어요. 그녀는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손으로 만든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우리 가족 사진으로. 액자 안에는 지난 1년 동안 찍은 가족 사진들이 콜라주로 담겨 있었어요. 함께 밥 먹는 사진, 등산 간 사진, 명절 사진. 정혜는 그것을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정말 예쁘다. 사랑해요, 어머니. 나도 사랑한다, 딸. 두 사람은 포옹했어요. 노연이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두 건강하게 모여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가요. 건배. 모두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 밖으로 나왔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금혼식 날 밤, 연회장을 뛰쳐나와 혼자 걷던 그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때.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상처는 아물었고 그 자리에 새살이 돋았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진짜였어요. 진짜 서로를 바라보고 진짜 서로를 선택한 가족. 서연이 정혜 옆으로 왔어요. 어머니, 뭐 보세요? 별. 오늘따라 별이 참 많네. 진짜 예쁘다. 그치? 정혜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네, 어머니. 행복하니?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 덕분에. 아니야. 우리 모두 덕분이지. 정혜는 뒤를 돌아봤어요. 노현, 진우, 민우, 지은,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어요. 정혜는 다시 앞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것도 서류로만 묶이는 것도 아니더군요. 끝까지 붙들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가족이에요. 그게 결국 우리 집이었어요. 서연이 정혜를 꼭 안았어요. 저도 이제 집이 생긴 것 같아요. 응. 너한테도 우리한테도.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별빛 아래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진실한. 상처 위에 새살이 돋듯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이어지는 그런 가족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깊은 곳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계절을 지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하루에 잔잔한 위로를 건네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래 기억될 위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낭독의 계절이었습니다.